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2021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그저께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 약 19.1%,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권역은 약 20%, 세종시는 71%, 서울 노원구 35%, 이런 식으로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요. 직장인들은 좀 덜 체감할 수 있겠지만 정년퇴직을 해서 저처럼 연금을 주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직장인인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또한 공시가가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고 또 내년부터는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돼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지를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주택은 60%입니다. 연간 소득액이라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근로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종합소득이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사이인 경우 재산세 과표가 이러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만 피부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연간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 자격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재산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피부양 자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괄호치고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것은 2022년도 내년 7월 1일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 적용될 수치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대폭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00만 명 이상의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해서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아주 간단한데요. 월평균 보수의 6.86%를 납부하는데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 이렇게 납부를 하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1점당 201원 50전을 납부하는데요. 본인이 100%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점수는 총 97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1등급이 81점, 그리고 마지막 97등급은 32,372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인연금,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재산은 총 6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 22점부터 마지막 60등급 2341점까지 있고요. 토지와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100% 반영이 되고요. 전월세금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30%만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는 총 11등급, 1등급이 11점, 마지막 11등급이 217점이고요. 사용연수가 9년 이하이거나 또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서 그리고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자동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해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몇 년 전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결국 시가의 90%가 될 때까지 공시가격을 끊임없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매년 공시가격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내년 2022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요. 피부양자 요건이 대폭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또 요건도 강화되면서 당장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이렇게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적용 단가나 요율 자체도 인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인상됐는지 살펴보면 1점당 적용 단가가 195원 80전에서 201원 50전으로 약 3%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도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건강보험료에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율도 요번에 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25%였는데요. 건강보험료의 10.25%. 금년도에는 여기에서 10%를 또 과감하게 인상을 해서 11.52%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끝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유리하겠지요.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비중이 약 8, 90% 이상이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그런 정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유동성 자산의 비중,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재무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걸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금 소득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건데요. 퇴직하기 전 상태에 계시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러니까 여기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비중을 좀 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퇴직한 후라고 하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지만 또 지금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겠어요. 약 20년 이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거의 완료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 20년 두고 본다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현재의 주택가격으로 이렇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정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퇴직한 이후의 건강보험료가 퇴직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퇴직한 후 2달 내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36개월간 옛날 수준으로 이렇게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소득과 재산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즉시 조정 신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다음 해 5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취합이 돼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연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길게는 약 2년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다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네 번째로 뭐 가능하다면,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놀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환갑을 넘기고도 40년을 우리는 더 살아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급여라고 하더라도 취미를 살려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